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95회 전산회계 2급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는 A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집중해 주시고요. 문제 1번부터, 이론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거래 결합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이라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거. 우리 차변하고 그리고 대변이 있다 그러면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겠어요? 확실하게 증가하는 것만 외우면 되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는 거 차변, 그 다음 부채가 증가하는 거 대변, 자본이 증가하는 거 대변, 그 다음 비용하고 수익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뭐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발생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 차변,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 대변. 반대로 차변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요?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감소하고 수익이 감소하는 거, 차감되는 거. 이건 어떻게 돼? 차변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증가하거나 발생하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반대로 감소하는 거는 위치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차변, 부채 증가요. 우리 부채 증가는 어디? 대변에 기록해야 되고, 부채가 감소하는 건 어디로? 차변에 기록해야 되죠. 이거는 정답이 그냥 1번이라 좋네요.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몇 번? 1번이 성립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몇 번? 2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2번. 다음은 재무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일단 이 표를 제가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자, 우리 기초 재무 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 기말 재무 상태표가 있다고 하면, 자, 기초 재무 상태표는 뭘로?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초 자산, 그리고 기초 부채, 그 다음 기초 자본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기말 재무 상태표는요. 오케이. 자, 기말 자산, 그리고 기말 부채, 그 다음 기말 자본으로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손익계산서 있죠. 자, 손익계산서에서 비용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있다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순이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초자본에다가 뭘 더하고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되고요. 이때 인출금이 있으면 인출금은 차감, 그 다음 추가 출자가 있다 그러면 추가 출자는 더해주라고 했어요. 자, 색깔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자, 문제 보니까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말부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기초권은 기초끼리 묶어야 돼요. 자, 기초자산이 얼마? 9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 기초부채가 얼마? 4만 원 이렇게 되겠죠. 다음 기말자산은 얼마가 되고요? 11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 기말부채는 얼마? 5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외에 나머지 언급한 건 다 빵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일단 알 수 있는 게 기초자산이 9만 원이고 기초부채가 4만 원이면 기초자본은요. 당연히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다음 기말자산은 11만 원이고 기말부채는 5만 원이에요. 그럼 이건 다 입고로가 돼야 되니까 기말자본 얼마 된다? 6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볼게요. 자, 기초자본은 5만 원이다. 맞죠? 기초자본은 5만 원이니까 이거는 맞는 거. 그 다음 당기순이익은 만 원이다. 추가로 언급된 게 없다 그러면 인출금이나 추가 출자는 빵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비용하고 수익이나 순이익은 현재 순이익은 계산할 수 있지만 비용 수익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순이익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초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하고 인출금 빵원, 추가 출자 빵원을 더했을 때 인출금 빼야 되겠죠. 그러면 기말 자본이 되죠. 그래서 기초자본에다가 얼마를 만 원을 더해주면 기말 자본 6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당기순이익은 만원이다. 이건 어떻게 돼요? 맞는 얘기. 그러니까 인출금하고 추가 출자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다 빵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기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자, 기초 부채가 4만원이고 여기에서 기말 부채가 5만원이 됐으니까 부채는 얼마가 증가했어요? 만원이 증가했고요. 기초 자산은 9만원이고 기말 자산이 11만원이면 얘는 얼마 증가했어요? 2만원이 증가했죠. 그러면 부채보다 누가요?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네요. 그러면 이것도 맞는 얘기. 자, 기말 자본은 5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우리 기말 자본은 얼마 있어요? 6만원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몇 번요?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과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았네요.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라는 건 통용되는 화폐. 그 다음 타인 발행 수표라는 건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발행한 수표를 말하죠. 그래서 자기압 수표나 그 다음 당좌수표인데 당좌수표는 정확하게는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이런 거, 그리고 등 통화대용증권 통용되는 화폐 대신에 쓸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뭐가 돼요? 현금 및 현금 자산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게 맞고요. 그 다음 2번 선급금. 선급금이라는 거 우리가 계약금조로 미리 지급하는 걸 선급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뭐가 된다? 선급금. 이것도 맞네요. 다음 임대보증금.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돌려받는다는 건 뭐가 되고요? 권리가 되고요. 자,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돌려받는다면 우리는 그거는 뭐가 되고 임차인이 되고요. 이때 맡긴 보증금은 뭐가 된다? 임차 보증금이 되겠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대 보증금은 누가요? 임대인이 반환받는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 뭐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 뭐 한다? 돌려주는 거. 돌려주는 게 뭐가 된다? 임대보증금. 그래서 3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예, 3번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미지급 비용이네요. 단기에 기속되는 비용 중 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비용. 맞죠? 단기에 해당하는 비용은 맞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 그럼 우린 그건 뭘로 처리한다?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몇 번요? 4번 볼게요. 자, 결산 시 미수이자에 대한 분계를 누락한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해놨는데요. 자, 그럼 일단 우리 결산 시에 미수이자를 분계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수이자라는 건 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내가 받아야 될 수익이 있다. 그래서 뭘로? 이자 수익이면 이자 수익 뭐 500원. 그러면 차변에는요. 아직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기 때문에 미수 수익으로 금액 얼마? 500원. 이런 식으로 되는 분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뭐 했다고요? 누락한 경우, 누락했다는 얘기는 빼먹었다는 얘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미수수익이라는 건 뭐가 돼요? 자산에 해당하고 이거는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자 수익은 수익이 발생하는 회계처리인데 이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우리 앞에 그 연습할 때 수익 비용의 이연이라는 파트 있죠? 그 파트를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락했으니 증가를 안 했겠죠? 그러니
자산이 많이 잡혀야 되는데 적게 잡혔어. 무슨 계상? 과소계상 이렇게 되고요. 수익도 어떻게 돼요? 수익이 증가했었어야 되는데 수익이 발생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러면 수익이 뭐 됐다? 과소계상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자산도 과소계상되고 수익도 과소계상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비용이 과소계상된다. 지금 여기는 자산하고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비용에 대한 얘기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 2번 부채요. 부채도 우리 아직 알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그 다음 3번 자산이 과소계상된다. 맞죠? 자산을 기록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래서 자산이 과소계상. 다음 4번 수익이 과대계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수익은 뭐가 되고요? 과소계상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몇 번요? 5번 볼게요. 자, 문제 5번. 다음 중 받을 어음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네요. 1번입니다. 상품 매출 얼마를 700만 원을 하고 매출처 발행 약속은 받았죠?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발생하는 거? 수익이 발생하는 거. 그 대변에 상품 매출로 금액이 얼마? 700만 원 될 거고요. 이때 약속 어음을 받았다면 차후에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죠? 무슨 어음? 받을 어음으로 금액 얼마? 700만 원. 이렇게 기록되겠네요. 그러면 받을 어음이 차변에 기록되어 대변에 기록되어 차변에 기록되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자, 상품 매출하고 수취한 약속어음 700만 원을 외상 매입금 지급을 위해 배서양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야, 이거는 두 번을 생각해 하셔야 돼요. 일단은 외상 매입금이 발생했다. 외상 매입금이 증가했다. 이런 거래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상품을 얼마치 상품을 700만원치 매입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금은 언제? 다음 달 말일에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겠죠. 그러니까 부채 증가, 외상 매입금으로 금액 얼마? 700만원. 이런 거래가 하나 있었고, 자, 그 다음 상품 매출하고 수취한 약속음이라 해놨죠. 이 얘기는 약속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라. 그럼 우리는 뭘 했다고요? 상품 매출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했다면 그 전에 무슨 거래?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금액 얼마? 700만원 이런 거래가 있었고 대변에 이거를 약속 받았잖아요. 그죠? 매출하고 그게 뭘로? 상품 매출로 금액 얼마? 700만원 이런 거래가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이 외상 매입금을 상환하니까 부채 감소 차변에 뭐가 되고요? 외상 매입금이 되고요. 금액은 얼마? 700만원. 이거는 당연한 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외상 매입금을 뭘로 발행 지급하게 되면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게 되면 지급 어음이 될 텐데 받아 보관 중인 상품 매출하고 수취한 약속어음 이런 식으로 그 전에 받았던 어음이 있었다면 이 어음을 배서양도 즉 내가 받을 어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거죠. 그럼 뭐가 사라진다고요? 받을 어음이라는 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에 받을 어음으로 금액 얼마? 7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급어음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급어음은 뭐라고 났을 때 우리 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을 때 지급어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받을 어음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 대변에 누가 기록됐어요? 2번이 기록됐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5번에 3번. 외상 매출금 700만 원을 매출처 발행 약속은 받았죠? 그러면 차변한 다시 자, 3번은요.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줄어들겠죠. 대변의 자산의 감소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 얼마 700만 원 해주시고요. 이걸 약속 의무를 받았다면 뭘로 받을 어음으로 금액 얼마 700만 원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받을 어음이 어디에 차변에 기록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금 7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했죠. 자, 그러면 매입처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니까 이건 뭐예요? 받을 어음이 될 거고, 정정. 자,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어음이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방금처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매입처에서 수취했거나 받았다면 이거는 뭐가 생겼던 거? 매출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매입처에 발행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발행한 뭐가 된다? 약속어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어음 돼 있는 거예요? 지급어음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차변하고 대변 중에 자산의 감소, 대변의 현금 얼마 70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급어음을 줬다 그러면 차변의 뭘로? 지급어음으로 금액 얼마 7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받을 어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예, 2번이 정답이 2번인가? 오케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몇 번?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미지급금 어떻게 돼요? 유동부채에 해당하고요. 예수금 어떻게 됩니까? 유동부채에 해당하고 사채는 어떻게 됩니까? 비유동부채에 해당하고 선수금 유동부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몇 번? 7번 볼게요.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붕괴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 매출금 뭐라고? 잔액이라고 해서 지금 3천만 원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2%를 뭘로? 대손을 예상한다. 한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뭐냐면 2%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는 얘기랑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얼마? 3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몇 퍼센트? 2% 한번 해볼게요. 자, 2%를 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 60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밑에 당사는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말 붕괴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나는 최종적으로 설정하고 싶은 게 얼마? 60만 원인데 현재 있는 금액이 얼마만큼? 10만 원만큼이 이미 계상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얼마만 더 설정하면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0만 원만 더 설정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뭘로? 대손 삼각비로 해서 금액 얼마? 50만 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 대변에는요. 대손 충당금으로 금액 얼마? 5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몇 번이에요? 2번 되겠네요. 차변에 대손 삼각비 50, 대변에 대손 충당금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몇 번? 8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일정 기간. 야, 여기서 끝났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일정 기간 어느 거예요? 당연히 일정 시점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일정 기간이니까 일단은 누구? 손익계산서일 확률이 한 58,000%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면서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자, 우리 경영 성과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거 이거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순이익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순이익은
비용하고 수익 가지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손익 계산하죠. 이건 누가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이거는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자, 문제 9번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재고 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이라 나와 있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무조건 하고 계율법, 총평균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내용 알아야 되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기말 재고자산 가액의 결정 있죠. 그 부분을 조금 공부를 다시 하고 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 9번 문제인데, 자, 우리 뭐에서 매출액에서 뭘 빼면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매출 총이익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또 알아야 되는 게 뭐 있어요? 물가 하락 말고요. 물가가 뭐 한다면 상승한다면 뭐가요? 선입선출법이 순이익, 자, 그 다음 매출 총이익, 그 다음 기말 재고자산가액, 그리고 법인세나 개인기업은 뭐가 되겠어요? 소득세겠죠. 이 비용을 가장 많이 계상한다. 계상한다. 이거는 무조건 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글이 좀 길어서 이거 기말 재고자산이라고만 쓸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 물가가 상승한다면 누가요? 후입선출법이 뭐를? 매출 원가를 가장 많이 계상한다. 이 정도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제에서 하락하는 걸 지금 문제로 줬거든요. 그러면 하락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기한 것은 다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하락한다면 누가요? 후입 선출법이 순이익, 매출총이익, 기말재고, 법인세 비용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요. 물가가 하락한다면 누가요? 선입 선출법이 매출원가를 가장 많이 계산하게 돼요. 이 말이겠죠. 자, 이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맨날 간단하다고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올해가 있고요. 올해, 자, 언제 뭐 2월 1일이 있고 3월 1일이 있다고 합시다. 오늘 설명을 위해서 되게 극단적으로 할게요. 자, 내가 뭘 파냐면 인형을 판매하는 사람인데요. 도매로 2월 1일 날 인형 하나를 5만 원 주고 샀고 3월 1일 날 인형 하나를 4만 원을 주고 샀어. 여기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는 내가 물건을 사올 때 가격이 점점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2월 1일 날 5만 원 주고 샀으면 3월 1일 날은 5만 원보다 더 많이 주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내가 언제? 4월 1일에 얼마에 판매했다? 자, 10만 원에 판매를 했다고 봅시다. 이 말이었죠? 얼마에 팔아요? 10만 원. 그러면 매출액은 10만 원이 될 거고요. 자, 매출액 10만 원 될 거고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한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구입했던 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 된다?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후입선출법을 한다고 쳐요. 그럼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4만 원에 구입한 게 나갔고 그럼 매출 총이익은 10만 원, 4만 원 빼면 6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재고자산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건 누구야? 구입선출법. 되겠습니까? 그럼 매출원가를 가장 많이 계산하는 건 누구? 선입선출법. 그런데 물가가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내용을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몇 번? 10번. 자, 다음은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뭡니까? 문제 어렵잖아요.
우리 자산을 뭐 할 때는요. 취득할 때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 자, 이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취득할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취득할 때, 구입할 때, 그 다음에 매입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한다? 해당 자산에 뭐 한다? 합산한다. 이거 이제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슨 했죠? 그래서 뭐 매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물론 취등록세는 합쳐졌습니다. 그 다음 뭐? 자, 하용료, 그 다음에 운반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간에 매입할 때 발생한이라고 붙는 모든 건 전부 다 뭘로 봐야 된다?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그래서 조금 어렵게 간다 그러면 관세 있죠. 관세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하게 되면 수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수입할 때 발생하는 국가에 내는 세금,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당 자산에 합산해서 회계 처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추가로 더 있네. 보세요.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시운전비. 자, 운전비가 아니라 시운전비. 이건 뭐예요? 시범 운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가동해가지고 얘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 그 다음,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반비.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번 보세요. 사용 가능 후에 발생하는 소액 수선비 있죠. 이건 우리 뭘로 처리해요?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 취득 이후의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를 현상을 유지하는 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처리한다. 이거는 취득원가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알아두시고요. 1번 취득 시 발생한 설치비도 당연히 포함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누가 된다? 예, 몇 번? 2번 사용 가능 후에 발생하는 소액 수선비, 이렇게 보시죠. 다음 문제 몇 번? 11번입니다. 회사의 매출과 관련한 다음 분기에서 갈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이라 되어 있죠. 자, 상품을 팔았으면 돈 받아야 되겠네요. 그럼 현금 받았으면 현금. 그 다음 당좌예금 통장 이체 받으면 당좌예금. 외상을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금은 아니죠. 예수금 뭐예요?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하게 되면 그게 예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은 몇 번?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 12번입니다. 자, 문제 몇 번? 12번. 자, 다음 중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라 되어 있죠.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거는 자산도 마찬가지죠. 자산도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분류하고요. 이때 이 1년을 분류하는 기준은 결산 시점을 다른 말로 보고기간 종료일,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 자, 다음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앞으로 그러니까 자원의 유출이나 사용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무가 발생하고 이런 게 뭐가 된다? 부채가 된다. 당연히 이것도 맞는 얘기. 다음 3번. 단기 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 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당연하게 단기 차입금은 뭐 앞뒤 따질 필요 없죠. 뭐 유동부채죠. 왜? 아예 기간 자체를 1년 이내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유동부채 맞겠죠. 다음 4번.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우리 그거 기억나요? 자, 뭐를요? 우리가 장기 차입금 중에서 다음 연도에 상환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뭘로 바꿔줬어요? 유동성 장기부채란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위치를
비유동 부채에 있던 걸 유동부채로 바꿔줬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유동부채로 바꿔주기 때문에 뭘로?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결산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요? 13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뭘 빼고요?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이게 뭐가 된다? 매출 총이익이 되고, 여기에서 뭘 또 차감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고 영업이익이 되고요. 여기에서 뭘 더하고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개인기업은 소득세 차감 전 이익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뭘 빼면 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된다? 순이익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제에서는 다음 자료에 의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니까 다른 걸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금액만 얼마인지를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누구예요? 이자 비용 나왔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고요. 자, 복리후생비. 우리가 제조 파트에 대한 얘기는 전산회 기급에서는 안 하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말 그대로 회사 내부에서 회사를 관리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거, 그거 뭐가 된다? 복리후생비가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자, 통신비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가 될 거고요. 자, 개발비. 이거 이자 비용 빼고 그 다음에 개발비 있죠. 이거는 뒤에 B자 붙었다고 해서 이거는 뭘로?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개발비는 뭐가 된다? 무형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올 것도 없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자산으로 지켜야 되니까 빠져야 되고요. 임차료 당연히 회사를 운영하고 하려면 임차료 같은 거 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기부금은요. 아우, 기부금은 뭡니까?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복리후생비 12만원, 통신비 8만원, 합치면 일단 20만원에 임차료 21만원, 합치면 얼마? 41만원 해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고요. 만약에 영업의 비용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자 비용하고 기부금 두 개 더해서 21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맞겠죠. 그죠? 다음 2번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화폐성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건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대금은 다음 달 말에 받기로 했다. 그럼 뭐가 생기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럼 이 자산은 나중에 뭘로 바꿔야 돼요? 돈으로 바꾸죠.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화폐성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구입했어요. 그럼 이 기계장치를 나중에 돈을 받고 팔 거다? 혹은 이거 자체가 나중에 돈이다? 물론 그렇게 측정은 할 수 있겠죠. 이게 얼마짜리라고. 근데 이게 누군가가 무조건 돈을 준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돈으로 바꾸는 자산은 아니다. 이것도 뭐가 돼요? 맞는 말이 됩니다. 다음 3번.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유형자산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아니죠. 토지 뭐예요? 유형자산이죠. 자, 그래서 토지도 유형자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건설 중인 자산도 유형자산에 포함되는데 둘 다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둘 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 유형자산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형자산 맞는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설명에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몇 번요?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회사의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이래 해놨죠. 자, 우리 순이익은 뭐 가지고 수익하고 비용 가지고 계산해서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순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면 순이익도 어떻게 된다? 순이익은 거꾸로 감소하겠죠.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순이익은 어떻게 증가하고요. 비용이 어떻게 되면 감소하면 원래 이제 이게 비용하고 수익은 기간을 인식하기 때문에 차감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비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순이익은 증가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익이 감소하면 또 어떻게 순이익은 또 뭐 하는 거? 감소하는 거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회사 화장실의 거울이 파손돼 교체했죠. 자, 그러면 거울 자체로 놓고 본다 그러면 물론 소모품비 이런 거 처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건물의 일부죠. 그래서 물론 수선비라고 회계 처리하셔도 가능하겠죠. 그럼 이걸 뭐가 되는 거? 비용이 발생하는 게 되니까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거. 다음 2번.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했죠.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순이익은 줄겠네요. 다음, 그래서 이것도 감소하는 거. 순이익 감소하는 거. 다음 3번. 명절이 되어 선물 세트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나눠줬네요. 그러면 거래처에 나눠주면 접대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 그럼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4번. 회사의 보통예금에서 결산이자가 발생하여 입금되었다. 자, 이자가 들어오니까 차변하고 대변 중에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에는요, 보통예금에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면 순이익은 어떻게 증가하게 되는 거. 그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